이제 열어봐도 되는 건가? 이게 뭐지? 설마 이 아이가... 정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요양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무거웠죠. 남편 정기수가 집을 나간 지 벌써 20년이 흘렀습니다. 그때 순자의 나이 50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기다리며 지금까지 혼자 살아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순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김말순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90살의 말순은 최근 몇 달 사이 급격히 쇠약해졌어요. 한때는 순자보다도 더 씩씩했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말 한마디 하는 것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순자야, 왔구나. 말순의 목소리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작았지만 순자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순자는 시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졌죠.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견딜만하다. 내가 매일 와주니까 힘이 나는구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남편이 사라진 후 시어머니만큼은 순자를 끝까지 지켜주었거든요. 다른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순자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깨달았습니다. 말순은 아들이 저지른 일에 대해 한 번도 순자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순자야, 잠깐 이리 와봐. 말순이 순자를 부르더니 베개 밑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열쇠 하나였어요. 낡고 녹슨 열쇠였지만 말순은 그것을 소중히 쥐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머니? 우리 집 안방 옷장 뒤에 있는 금고 열쇠야. 내가 죽고 나면 이거 열어보렴.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왜 이런 말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말순은 평소에도 신중한 성격이었는데 오늘은 뭔가 다른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직 괜찮으시잖아요. 순자야, 내 말 들어. 그때가 되면 내가 알아야 할 때일 거야. 그 전까지는 절대 열어보지 마라. 말순의 목소리에는 평소에 없던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순자는 영문을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열쇠를 받아든 순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순자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거든요. 말순은 오랫동안 순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너 그동안 고생 많았다. 기수 그 자식이 저지른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남편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리고 이유도 모른 채 20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늘 괜찮은 척 해왔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시니까요. 말순은 순자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스며들고 있었죠. 순자야, 약속해. 내가 죽고 나서
그 금고를 열어봐. 그때가 되면 모든 걸 이해하게 될 거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엇을 이해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시어머니의 부탁이라면 들어드리고 싶었어요. 열쇠를 가방 깊숙이 넣으며 순자는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안방 옷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정말로 옷장 뒤쪽 구석에 작은 금고가 숨어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이 집에 살면서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던 금고였죠. 순자는 호기심이 생겼지만 시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순자가 시어머니로부터 금고 열쇠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말순의 상태는 눈에 띄게 악화되었어요.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낮에도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요양원을 찾았지만 말순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어요. 어머니, 저예요. 순자예요. 어느 화요일 오후 순자가 평소처럼 병실에 들어서자 말순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더욱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순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어요. 순자야. 고맙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 말순은 힘겹게 손을 들어 순자의 볼을 만졌습니다. 손끝이 차갑고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만은 따뜻했어요. 순자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열쇠, 잊지 말고. 네, 어머니. 약속 지킬게요. 그것이 말순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요양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말순이 잠든 사이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순자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20년 동안 의지해왔던 유일한 가족을 잃은 것 같았어요. 장례식 준비는 아들 민수가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45살의 민수는 평소에 할머니를 자주 찾지 않았지만 장례식만큼은 체면을 차리려 했어요. 화환도 크게 주문하고 조문객들에게도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담담하시네요.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슬프지 않은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너무 슬퍼서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했던 지난 2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할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으니까 다행이지 않겠니? 그렇긴 하지만 이제 정말 혼자가 되신 거잖아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남편도 없고 이제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로 혼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슬픔을 드러내기보다는 조문객들을 맞이하는 일에 집중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순자는 깊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집이 너무 조용하게 느껴졌어요.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매일 요양원에 다니느라 바빴는데 이제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시어머니가 건네준 금고 열쇠가 생각났어요. 순자는 가방에서 열쇠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습니다. 작고 낡은 열쇠였지만 왠지 무겁게 느껴졌어요. 이제 열어봐도 되는 건가? 순자는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옷장 뒤쪽에 숨어있던 작은 금고가 그대로 있었어요. 평소에는 옷가지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보니 꽤 오래된 금고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이 금고를 열어보라고 했는지,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순자는 열쇠를 금고에 꽂고 천천히 돌렸습니다. 딸깍 소리와 함께 금고 문이 열렸어요. 순자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금고 안에는 사진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남편 정기수가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하지만 순자가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진 속 기수는 낯선 여성과 함께 있었고 그 여성 곁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이게 뭐지?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습니다. 기수가 그 여성과 아이와 함께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 식당에서 찍은 사진, 바다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마치 행복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아이의 얼굴이었어요. 그 아이는 어린 시절의 민수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수를 닮아 있었어요. 순자의 머리가 하얗게 되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순자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사진들이 바닥에 흩어졌지만 죽지 못했어요. 20년 전 갑자기 사라진 남편의 진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 깊도록 순자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어요. 사진 뒷면에는 날짜가 적혀 있었는데 모두 기수가 집을 나가기 전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수는 순자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는 이 모든 걸 알고 계셨구나. 순자는 시어머니 말순의 마지막 말이 새삼 이해되었습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라고 했던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깨달았어요. 하지만 왜 살아생전에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왜 이런 방식으로 알려준 걸까요? 새벽이 되도록 순자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했어요. 사진 속 그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순자는 간신히 잠들었지만 2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눈을 떴습니다.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바닥에 흩어진 사진들이 현실임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순자는 무릎을 꿇고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금고 안쪽에서 뭔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자가 자세히 들여다보니 사진들 밑에 편지 봉투 몇 개가 숨어 있었습니다. 모두 기수의 글씨로 쓰여진 편지들이었어요. 이것도 어머니가 보관하고 계셨구나. 첫 번째 편지는 시어머니 앞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기수의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께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미선이와 유나는 제가 책임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유나는 제 딸입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손이 덜덜 떨렸어요. 사진 속 그 아이의 이름이 유나였고 정말로 기수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순자에게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곧 모든 걸 정리하고 순자에게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순자 잘못이 아닙니다. 모든 건 제 잘못입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보다도
시어머니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 더 마음 아팠어요. 두 번째 편지도 시어머니 앞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기수가 집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쓴 편지였어요. 어머니, 더 이상 이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순자는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이런 식으로 속이면서 살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선이와 유나를 버릴 수도 없고요.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떠나겠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으며 기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어요. 물론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도 나름대로 고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민의 결과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치는 것이었다니 여전히 화가 났어요. 세 번째 편지는 순자 앞으로 쓰여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봉투는 뜯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기수가 쓰긴 했지만 전하지 못한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어요. 순자야, 미안하다. 이 편지를 읽고 있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집에 없다는 뜻이겠지. 나는 당신을 속였습니다. 결혼하기 전부터 미선이라는 여자와 관계가 있었고 우리가 결혼한 후에도 그 관계를 끊지 못했어요. 순자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부터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면 자신과의 결혼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나는 내 딸입니다. 당신과 결혼한 후에 태어난 아이예요. 나는 두 집 살림을 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매일 거짓말을 하며 사는 것이 괴로웠지만 그렇다고 어느 한쪽을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잠깐 멈췄습니다. 기수가 자신과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동안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다른 가족과 함께 있었던 건가요? 순자야,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당신을 만난 것은 내 인생의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축복을 지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어요. 미선이와 유나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상처를 준 것은 평생 후회할 거예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만은 진실이었어요. 미안합니다. 순자는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진실일까요? 자신을 사랑했다면서 왜 다른 여자와 아이를 숨기고 있었을까요? 사랑이라는 말이 이렇게 가벼울 수 있는 건가요? 마지막 편지는 또다시 시어머니 앞으로 쓰여진 것이었어요. 기수가 집을 떠난 후에 보낸 편지인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미선이와 유나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순자에게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라고 전해주세요. 그 편이 순자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나가 조금 더 크면 언젠가 순자에게도 인사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순자는 이 부분을 읽고 씁쓸하게 웃었어요. 기수는 자신이 다른 가족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도 언젠가는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너무 아니란 생각이었습니다. 편지들을 모두 읽고 난 순자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동시에 사진 속
그 아이 유나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유나는 지금 몇 살일까요?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자신에게 또 다른 어머니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순자는 사진들과 편지들을 다시 금고에 넣었습니다. 아직은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혼자서 이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며칠 동안 순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잠을 자려 해도 머릿속에서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유나라는 이름을 속으로 중얼거려 보기도 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왠지 정겨운 이름이었어요.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순자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그냥 모른 척하고 살 수도 있었지만 자꾸만 유나가 궁금해졌습니다. 그 아이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고 있을까요? 순자는 예전에 간호사로 일했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함께 일했던 동료들 중에는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히 박영숙은 지금 시청 민원실에서 일하고 있어서 각종 정보를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았습니다. 영수가 나야. 순자. 어머, 순자 씨.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어서 전화했어.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유나라는 이름과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사진에서 본 특징들을 설명했어요. 물론 자세한 사정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친척 아이인데 연락이 끊어져서 찾고 있어.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있을까? 영숙은 며칠 후 순자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다행히 유나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었다고 했어요. 순자 씨, 찾으시는 분 맞는 것 같아요. 유나 씨, 지금 38살이고 시립대학교 행정실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가 이제 38살의 어른이 되었다니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흘렀는지 새삼 실감났어요. 그리고 어머니 미선 씨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유나 씨 혼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기수가 책임지겠다고 했던 미선이 세상을 떠났다니, 그러면 유나는 정말 혼자가 된 거였어요. 순자와 비슷한 처지인 셈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순자는 유나를 직접 만나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숙이 알려준 대학교 주소를 찾아가서 멀리서라도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기수를 닮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시립대학교는 순자의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에 있었어요. 순자는 일부러 평상복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치 탐정이 된 것 같아서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대학교 행정관 앞에서 순자는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 정말 유나를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갑자기 용기가 사라졌어요. 그때 행정관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나왔습니다.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유나였습니다. 사진에서 본 것보다 훨씬 예뻤고 기수의 눈매를 그대로 닮아 있었어요. 유나는 가방을 메고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도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마치 드라마에서나 봤던 미행을 하고 있는 자신이 우스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순자는 유나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유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표정이 조금 외로워 보였어요. 혼자 사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유나가 내린 곳은 작은 원룸 밀집 지역이었어요. 순자도 몇 정거장 뒤에 내려서 유나가 들어간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어요. 기수가 그렇게 책임지겠다고 했던 딸이 이런 곳에서 혼자 살고 있다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유나에게 편지를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찾아가서 모든 걸 말하기에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았습니다. 편지로 먼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유나가 원한다면 만나자고 제안하는 것이 좋겠어요. 편지를 쓰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말로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순자는 밤새 편지를 고쳐 쓰기를 반복했습니다. 유나 씨께, 저는 정순자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편지를 받으셔서 놀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용기를 내어 편지를 씁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저는 정기수 씨의 아내였습니다. 아마 유나 씨에게는 아버지라고 불렀던 분일 거예요. 최근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표현일까봐 걱정되었지만 돌려서 말하면 오히려 더 이상할 것 같았어요. 유나 씨의 존재를 알게 된 지금 마음이 복잡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궁금해요.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건강하신지, 혹시 도움이 필요한 일은 없는지 말이에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순자는 진심을 담으려 노력했어요. 만약 괜찮으시다면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아무런 부담 갖지 마시고 유나 씨가 원하실 때 연락 주세요. 이 편지가 유나 씨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편지를 다 쓰고 난 순자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정말 보내도 될까요? 유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일 텐데 괜찮을까요?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하고 살기에는 너무 궁금했어요. 순자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우체국에 가서 편지를 발송했습니다. 유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연락이 올지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이제는 유나의 선택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흘 후 순자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문자가 왔어요. 순자님, 유나입니다. 편지 잘 받았습니다. 시간 되실 때 만나 뵙고 싶어요. 순자는 문자를 읽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유나와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유나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했습니다. 순자와 유나는 대학교 근처 조용한 찻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순자는 약속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자리에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려서 차도 제대로 마실 수 없었습니다. 유나를 직접 만나서 대화를 나누게 된다니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정각, 유나가 찻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보다 더욱 기수를 닮아 있었어요. 특히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까지 똑같았습니다. 순자는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안녕하세요. 정순자님이시죠? 유나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차분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가리켰어요. 네, 맞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유나는 순자 맞은편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편지를 받고 많이 놀랐어요. 사실 저도 순자님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유나가 자신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정말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나요? 어릴 때부터요. 아버지가 가끔 순자 이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물론 그때는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몰랐지만요. 유나는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걸 말해주셨어요. 아버지에게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 순자님이 아버지의 정식 부인이라는 것도요.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나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차분하게 자신을 대해준다는 것이 고마웠어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텐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순자님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더 힘들었을 거라고요. 유나의 말에 순자는 감동받았습니다. 미선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어요. 순자를 원망하기보다는 이해하려 했던 사람 같았습니다. 유나 씨, 혹시 지금 혼자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 혼자 살고 있어요. 처음에는 많이 외로웠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하지만 유나의 표정에서는 여전히 외로움이 느껴졌어요. 순자는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고마워요. 정말 고마운데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어른이니까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두 사람은 2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유나는 대학교 행정직으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었어요. 기수에 대한 추억도 들려주었는데 좋은 아버지였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유나를 만나서 기뻤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아들 민수가 들어왔어요. 민수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순자를 찾아왔는데 오늘은 평소보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응, 그냥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왔어. 순자는 유나를 만났다는 말을 할 수 없었어요. 민수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했거든요. 엄마, 혹시 할머니 금고 열어보셨어요? 민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금고 이야기를 알고 있는 걸까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거든요. 엄마한테 금고 열쇠를 줬다고 나중에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요. 순자는 시어머니가 민수에게도 이야기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혹시 민수도 진실을 알고 있는 걸까요? 민수야, 너 혹시 엄마, 아버지 이야기 맞죠? 할머니가 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주라고 하신 거죠? 민수의 말에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차피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었습니다. 그래, 금고를 열어봤어. 내 아버지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이 들어있더구나. 어떤 진실이요? 순자는 천천히 금고에서 발견한 사진들과 편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점점 굳어갔어요. 그래서 엄마는 그 여자를 만나본 거예요? 유나는 잘못이 없어. 그냥 궁금해서. 엄마,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그 자식한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민수야, 목소리 낮춰. 유나는 내 아버지의 잘못과는 상관없는 아이야. 상관없다고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이 어떻게 상관없어요? 민수의 말에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유나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기분 나빴어요. 민수야, 그 아이는 너희 아버지의 피를 나눈 가족이야. 잘못은 내 아버지가 한 거지, 유나가 한 게 아니야.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버림받았으면서 왜 그 자식까지 챙기려고 하세요? 순자는 민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들의 마음도 이해했지만 유나를 미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민수야, 미움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유나는 우리와 같은 피해자야. 피해자라고요? 엄마가 진짜 피해자예요. 그런데 왜 가해자 편을 드세요? 민수는 화를 내며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민수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실제로 겪으니까 더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유나에 대한 마음과 민수에 대한 걱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민수 말대로 너무 순진한 생각인 걸까요? 하지만 순자는 확신했습니다. 유나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유나에게 마음을 주는 것이 기수를 용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이것은 유나를 위한 일이자 자신을 위한 일이기도 했어요. 민수가 화를 내며 집을 나간 후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이 걱정되면서도 유나와의 관계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유나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유나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 아이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순자는 시어머니 말순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수첩을 찾았는데 그 안에는 유나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뭘까? 순자는 수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유나의 생일, 학교 이름, 심지어 좋아하는 음식까지 적혀 있었어요. 마치 손녀를 챙기는 할머니의 기록 같았습니다.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는 말순의 글씨로 이런 메모가 있었어요. 유나가 대학 졸업하면 축의금 전해주기. 혼자 사는데 힘들 것 같아서 걱정이다. 순자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 것. 순자는 수첩을 읽고 깜짝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를 몰래 챙기고 있었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서류 봉투 하나를 전해주었어요. 발신인을 보니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말순의 유언장 관련 서류였어요. 순자는 서류를 펼쳐보다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말순의 유언장에 유나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손녀 정유나에게 예금 500만 원을 유증한다. 순자는 한참을 멍하니 서류를 바라보았어요. 시어머니가 유나를 정식으로 손녀로 인정하고 유산까지 남겨준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유나의 성이 정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혹시 말순 어머니가 유나를 호적에 올려주신 건가? 순자는 급히 법무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말순 할머니 유언장 관련해서
문의드릴 게 있어서요. 네, 말씀하세요. 유언장에 정윤아라는 손녀가 나오는데 혹시 이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을까요? 법무사는 잠시 서류를 확인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 정윤아 씨요. 고인께서 몇 년 전에 친손녀로 입양 신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고인의 정식 손녀가 되시죠. 순자는 전화를 끊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유나를 친손녀로 입양했다니 상상도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유나는 이제 정말로 가족이 된 셈이었어요. 순자는 유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나야, 시간 있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서. 네, 언제든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말할게. 좋은 소식이야. 다음 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찻집에서 만났습니다. 순자는 유나에게 말순의 유언장과 입양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정말요? 할머니가 저를 입양해 주셨다고요?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진짜 손녀로 인정해 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그럼 이제 저도 정씨 성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야. 순자가 말하자 유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족이 생긴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언제부터 저를 알고 계셨을까요? 아마 내가 어릴 때부터였을 거야. 내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모든 걸 털어놨으니까. 순자는 말순의 수첩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유나를 얼마나 아끼고 걱정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를 한 번도 뵙지 못해서 아쉬워요. 인사라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할머니는 분명 내가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야. 지금 내가 건강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그때 순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지금 어디 계세요? 왜? 무슨 일이야? 할머니 유언장 때문에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정윤아라는 사람한테도 유산을 남겨주셨다면서요? 민수의 목소리에서 분노가 느껴졌어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민수야, 그건. 엄마, 설마 그 여자 만나고 계신 건 아니죠? 순자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유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민수야, 나중에 집에서 얘기하자. 엄마, 대답해 주세요. 지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거죠? 순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유나와 함께 있어. 할머니 유언장 이야기를 해주고 있었어.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당장 집으로 들어오세요. 민수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순자님, 제 때문에 아드님과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니야, 유나 잘못이 아니야. 민수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야. 그래도 저는 조심스러워요. 아드님이 저를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순자는 유나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유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한다니 정말 안쓰러웠어요. 유나야, 너는 할머니가 인정해 주신 우리 가족이야. 당당하게 생각해도 돼. 고마워요, 순자님. 정말 고마워요. 집에 돌아온 순자는 민수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은 화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엄마, 할머니가 왜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여자를 입양까지 해주시고 유산까지 남겨주시고. 민수야, 그건 할머니의 선택이었어. 할머니는 유나를 진짜 손녀로 생각하셨던 거야.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왜 우리가 챙겨야 해요? 순자는 민수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민수야,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라. 유나는 내 아버지의 딸이야. 너와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이라고.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엄마도 정신 차리세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또다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순자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가족이 늘어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몰랐습니다. 말순의 49제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이날을 기점으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비밀로 간직할 수도 없고 가족들이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49제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유나에게 연락했어요. 유나야, 할머니 49제에 와줄 수 있을까? 이제 모든 가족들에게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 정말 괜찮을까요? 민수 오빠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괜찮아. 할머니도 원하셨을 거야. 너는 할머니의 정식 손녀니까 당연히 와야 해. 유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그럼 가겠어요. 할머니한테 인사도 드리고 싶어요. 49제 당일 순자는 이른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결단을 내린 이상 끝까지 해야 했어요.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것이 달라질 것 같았습니다. 오전 11시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민수도 부인과 함께 왔는데 어제까지도 순자와 제대로 대화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오늘은 할머니를 위한 날이니까 조용히 지내자. 네, 알겠어요. 민수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순자는 안도했습니다. 정오가 되자 유나가 도착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유나를 보자마자 반가웠지만 동시에 긴장되기도 했어요. 안녕하세요. 늦지 않았죠? 아니야, 제 시간에 왔어. 들어와. 유나가 들어오자 거실에 있던 친척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구인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습니다. 순자야, 저분은 누구니? 큰형님 부인이 물어보자 순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잠깐만요. 모든 분들이 오시면 함께 말씀드릴게요. 오후 1시 예정된 모든 친척들이 모였습니다. 약 15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거실에 둘러앉았어요. 순자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났습니다. 오늘 어머니 49제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식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순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수는 불안한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어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순자는 금고에서 꺼낸 사진들과 편지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친척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기수가 집을 나간 지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이 왜 떠났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기수가 다른 여자, 다른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어요. 기수는 저와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가족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그때의 딸 유나입니다. 순자는 유나를 가리켰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큰형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순자야, 그럼 저분이 네, 기수의 딸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정식으로 입양해서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이 말에 친척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민수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지금 뭘 하시는 거예요? 민수야, 조용히 해. 아직 할 말이 남았어. 순자는 말순의 유언장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를 손녀로 인정하시고 유산도 남겨주셨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바람 피워서 낳은 자식을 왜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요? 민수야, 엄마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그렇게 당하고도 그 자식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유나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야, 유나. 앉아 있어. 순자는 유나를 다시 앉히고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유나는 내 아버지의 죗값을 갚을 사람이 아니야. 그 아이는 너와 같은 피해자야. 피해자라고요? 그래, 피해자야. 아버지 없이 자란 것도 정식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도 모두 내 아버지 때문이야. 큰형님 부인이 끼어들었어요. 순자야, 그래도 이건 좀. 형님, 저도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유나를 만나보니까 정말 착한 아이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원하신 일이에요. 순자는 말순의 수첩도 꺼내어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나를 오랫동안 지켜보셨어요. 몰래 챙겨주시기도 했고요. 어머니에게는 진짜 손녀였던 겁니다. 유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할머니가 저를 생각해 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유나야, 울지 마. 순자는 유나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여러분, 저는 결정했습니다. 유나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이것이 어머니의 뜻이고 저의 선택이기도 해요. 민수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엄마, 정말 끝까지 그러실 거예요? 민수야, 내가 받은 상처는 이해해. 하지만 그 상처를 유나에게 풀면 안 돼. 내가 받은 상처는 내가 감당할 테니까 이 아이를 더 이상 욕하지 마라. 순자의 단호한 말에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친척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말을 하지 못했어요. 큰형님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야, 내 마음은 이해하겠다.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닐 거야. 네,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때 유나가 일어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유나입니다. 부족하지만 할머니가 인정해 주신 손녀로서 인사드려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유나의 정중한 인사에 몇몇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제 모든 걸 공개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어요. 힘든 일이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가족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시간이 정해줄 일이었어요. 49제 이후 2달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어요. 친척들 중 일부는 유나를 받아들였지만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와의 관계가 가장 힘들었어요. 민수는 49제 이후로 한 달 넘게 순자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안부 문자만 보낼 뿐이었어요. 순자는 아들이 보고 싶었지만 먼저 연락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반면 유나와는 더욱 가까워졌어요. 유나는 일주일에 2번씩 순자를 찾아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같이 장을 보기도 하고 순자가 좋아하는 드라마를 함께 보기도 했어요. 순자님, 오늘 뭘 해드릴까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좋아. 유나는 순자에게 딸 같은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자도 유나에게 마음을 열어가며 지난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이 조금씩 해소되는 것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민수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라며 아들을 반겼어요. 민수야, 어떻게 온 거니? 엄마, 안녕하세요. 민수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 보였어요. 순자는 아들을 거실로 안내하며 차를 끓여주었습니다. 민수야,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연락도 없어서 걱정했어. 죄송해요. 머리를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민수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습니다. 엄마, 저도 많이 생각해 봤어요.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한 것 같아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조금 놀랐어요. 민수가 먼저 이런 말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민수야, 엄마가 유나를 받아들이시는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 봤어요. 쉽지는 않지만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다면 이유가 있으셨을 거예요. 순자는 아들의 변화에 감동받았습니다. 민수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고마워, 민수야. 내가 이해해 주려고 노력해줘서 아직 완전히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를 힘들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유나였어요. 순자와 저녁을 함께 먹기로 약속했던 날이었습니다. 오빠 왔네요. 유나는 민수를 보자 조금 당황스러워했어요.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제대로 마주한 것은 49제 이후 처음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유나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민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안녕하세요. 순자는 이 상황이 어색하면서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나야, 민수도 왔으니까 우리 셋이 함께 저녁 먹을까? 괜찮을까요? 오빠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유나가 민수를 눈치 보자 민수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함께 드시죠. 순자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두 사람이 함께 식사할 수 있게 되다니 큰 진전이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 순자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민수와 유나가 어떻게 지낼지 걱정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기대도 되었습니다. 유나야, 너 요리 도와줄 수 있니? 네, 뭘 도와드릴까요? 유나는 능숙하게 야채를 다듬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지만 가끔 부엌 쪽을 힐끗 쳐다보았습니다. 순자님, 민수 오빠가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민수는 김치찌개를 제일 좋아해. 어릴 때부터 그랬어. 그럼 제가 김치찌개 끓여드릴게요. 어머니가 맛있게 끓이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순자는 유나의 말에 마음이 아팠어요.
유나도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지고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유나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빠, 직장은 어디에 다니세요? 건설회사에서 일합니다. 힘드시겠어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하던데. 민수는 짧게 대답했지만 유나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려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유나 씨는 대학교에서 일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일을 하세요? 민수가 먼저 질문하자 유나는 기뻐하며 대답했습니다. 학생들 학적 관리하고 행정 업무를 담당해요.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힘들지 않아요? 가끔 까다로운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 좋은 아이들이에요. 순자는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아직 어색하긴 했지만 서로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 중간에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유나 씨, 저 그동안 죄송했어요. 유나는 깜짝 놀라며 민수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처음에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어요. 유나 씨 잘못이 아닌데 화를 냈죠. 유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니에요, 오빠. 오빠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도 미안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은 아버지 잘못이지 유나 씨 잘못이 아니니까요. 순자는 아들의 말에 감동받았어요. 민수가 이렇게 마음을 열 줄 몰랐거든요.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할머니가 유나 씨를 그렇게 아끼셨으니까 저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어요. 유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순자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수야, 고마워. 엄마도 고생 많으셨어요. 혼자서 이 모든 걸 감당하시느라. 세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용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유나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자 민수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요, 오빠. 아니에요. 이제 가족이잖아요. 민수의 말에 유나는 환하게 웃었어요. 순자는 부엌에서 함께 설거지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따뜻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유나가 집으로 돌아간 후 민수가 순자에게 말했어요. 엄마, 유나 씨 정말 좋은 사람이네요.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엄마가 왜 유나 씨를 받아들이셨는지. 그래, 정말 착한 아이야. 앞으로는 제가 오빠 역할 제대로 할게요. 유나 씨가 외롭지 않게. 순자는 아들의 말에 마음이 벅찼어요. 오랫동안 꿈꿔왔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세 사람은 다시 만나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이제는 어색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유나는 민수를 진짜 오빠처럼 따랐고 민수도 유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였어요. 순자는 시어머니 말순의 영정 앞에서 혼자 말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선물 덕분에 저도 진정한 가족을 얻었어요. 사랑은 때로 가장 깊은 상처를 주지만 가장 놀라운 치유도 그 안에서 피어납니다. 순자는 이제 이 진리를 온전히 이해했어요. 남편 기수가 남긴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그 상처 속에서 새로운 가족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라면 어떤 상처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요.